반갑습니다. 방송용사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해보죠. 제 지인분이 얼굴이 너무 작다. 네, 다른 사람, 저보다 못생긴 사람도 나오는데 못생겼다고 해서 좀 얼굴 키워봐라 라고 해서 좀 얼굴을 키워봤고요. 뭐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 마이크를 좀 좋은 거를 샀어요. 예전부터 쓰고 있는데 제가 세팅을 못하나봐요. 세팅이 조금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세팅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일단 시작은 이런 얘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이 노래 아죠? 아이들의 눈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옛날 제 또래라면 아실 텐데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서정적인 가사, 음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아이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웃고 울고 재밌게 놀았던 그런 시절이 떠올라서 그냥 정말 지금도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들의 마음으로. 제 책이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디사이트 경제 TV에 나갔는데 아나운서분이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 책을 사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LNG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복합화력 발전은 오늘 얘기 드린다고 했었는데 LNG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댓글도 있었고 해가지고 관련 얘기들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미국에 대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미국이 그럼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 LNG 수입량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등이 호주였어요. 한 1165만 톤 정도. 그 다음에 2등이 카타르 972만 톤. 미국이 3등 576만 톤 정도 됐죠. 그 다음에 23년으로 보면 호주가 여전히 1등 1042만 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카타르가 2등 860만 톤 내려왔어요. 3등이 말레이시아 올라왔네요. 3등이 말레이시아가 550만 톤에서 612만 톤으로 올라왔고 미국이 511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을까를 본다고 하면 이때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죠. 2023년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은 어떻게 돼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LNG 수출을 약간 제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감소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의 미국산 수입량을 보면 2017년에 196만 톤이었는데 2018년에 466만 톤으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대중 관세 때리고 무역 분쟁을 일으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중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LNG를 늘리는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산 LNG가 계속해서 이거 수입일이 아니었는데 그죠? 미국의 LNG 수출국 중에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국 중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1등이 아닌데 미국의 LNG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는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하나 보면 뭐가 있냐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LNG를 수입하는 주요 주체죠. 근데 올해 2024년에 카타르에 490만 톤, 그 다음에 오만에 410만 톤이 장기 계약이 끝난대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데 현재 이제 400만 톤, 요 중에서 400만 톤이 이미 확보가 됐고 내년 여유분은 500만 톤인데 이 500만 톤을 미국산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댓글에 누가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문재인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90만 톤에서 한 460만 톤 정도로 2배 이상 늘었죠. 근데 지금 보면 500만 톤이 추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2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는 한 600만 톤 조금 안 됐기 때문에 500만 톤 좀 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되는 거죠. 가스공사의 물량을 보면 가스공사 수입량이 360만 톤이었대요. 미국산이. 그러니까 합하면 860만 톤이 돼서 가스공사 기준으로는 미국산이 1등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500만 톤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32억 달러 정도 된대요. 한 4조 원 좀 넘는 규모가 되겠죠. 근데 이게 대미 무역 흑자의 7.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된다면 작은 규모는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가 무역 흑자를 줄여주면서 미국의 어떤 내밀 수 있는 카드로서 충분한 거고 이게 지금은 500만 톤이지만 보시면 이게 지금 900만 톤에서 400만 톤의 여유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게 또 추가적으로 보면 요거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내후년으로 보면 미국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의 카드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게 되죠. 근데 트럼프 시대에 보면 이제 드릴 베이비 줄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때 이제 그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한 게 보이죠. 급증하고 바이든 때도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출을 보시면 수출이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때 급격하게 늘린 게 보이는데 수출량이 21년, 22년, 23년에 늘어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자체에서 LNG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약간 막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LNG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량이 밖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LNG선의 발주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조선을 볼 때 LNG선의 발주를 기대하죠. 우리 수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발주량이라고 하는 건 뭐와 연동이 되냐면 LNG 터미널의 증설 규모와 정확하게 연동이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이 터미널이 없다고 하면 이건 액화 터미널이거든요. 액화 터미널이 증설되지 않으면 LNG선이 증설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터미널이 증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LNG선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 터미널이 노라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LNG 터미널이 추가적으로 증설될 것이냐가 LNG선의 발주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액화 용량 증설을 보면 현재 계획 수준으로 봤을 때 2024년 대비해서 25년, 26년 굉장히 큰 증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존의 LNG선 발주 수주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먹거리를 다 채워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고 27년, 28년을 보면 물량이 감소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선주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방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로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산 물량은 사실은 기존 조선 사업에 비하면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나 한국항공우주는 좀 애매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H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산, 그러니까 내수로 들어갔던 방산 대비해서 수출을 했을 때 물량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리고 마진도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의 조선 사업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MRO가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군함을 수주한다고 해도 역시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증설이 나와야 된다. 증설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게 발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발주가 나오기에는 지금 이제 핵심을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컨테이너와 LNG 선박을 본다고 한다면 컨테이너는 올해 굉장히 많은 발주가 나왔어요. 왜? 기억나실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막혔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정확하게 막혔다기보다는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홍해 입구를 예멘 후티 반군이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원래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배들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남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희망봉을 돌아가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주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효과가 끝날 거다. 그리고 LNG는 여기서 추가로 발주가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 중국은 이제 두 개 업체가 지금 LNG 쪽으로 추가로 들어갔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LNG 공급은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50척 규모에서 한 65척 규모로 도크를 늘렸을걸요. 근데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앞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증설이 추가로 될 거냐가 관건인데 LNG 터미널 현재 현황을 보면 미국만 볼게요. 미국만 본다 보면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고 요게 한 9천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착공하고 있는 게 현재 5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6,300만 톤 정도의 추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바이든이 뭘 했냐면 17개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어요. 연기시켰습니다. 보류라고 하죠. 보류라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천명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이걸 중단한 것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고
LNG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승인이 나서 가동되기까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인이 난다 그러면 30년 이후부터는 이 LNG 터미널들이 가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카 터미널이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28년까지는 약간의 보릿고개를 겪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27년까지 수주를 그러니까 물량을 쌓아놓은 상태고 그 이후의 물량도 미리 발주를 들어올 거니까 터미널 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발주는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LNG 선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은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LNG 터미널과 LNG 선박에서 우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을 보면 석탄 화력, 그다음에 복합 화력, 원자력, 열병합, 신재생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원을 잠깐 보고 다시 올게요. 우리나라에서 발전원을 보면 일단 이 유연탄이 석탄이죠. 유연탄 기반의 발전, 이 빨간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원자력은 기저 발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화력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최근에 약간 감소하는 LNG 가격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감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집단 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더불어서 뭐라고 하지? 도시에 보면 열병합 발전소들이 있죠. 거기는 열도 전자를 그러니까 각 가정에 보일러를 두지 않고 거기서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열을 기반으로 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열 온수도 거기서 제공을 하죠. 어쨌든 집단 에너지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비중은 작죠. 여기에 메인으로 올라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신재생이 메인으로 올라오기 힘드냐면 신재생은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저 발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깔고 들어가고 항상 일정하게 계속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원전으로 깔고 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고 거기에 부족하거나 추가되는 것들은 화력 발전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발전은 시스템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석탄 화력이 있고 복합 화력이 있고 원자력이 있고 열병합이 있고 신재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석탄 화력은 교류 발전, 복합 화력도 교류 발전, 원자력도 교류 발전, 열병합도 교류 발전. 근데 신재생은 이제 직류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HVDC라고 해서 초고압 송전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교류로 송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초고압 직류로 송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훨씬 더 이제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직류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요것을 바로 쏜다라는 개념으로도 지금 이 직류 관련된 초고압 직류 송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이 교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것들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다수 발전의 원리라고 본다 그러면 증기 터빈입니다. 증기 터빈. 여기에 증기가 들어가요. 여기에 증기가 들어가면 여기 발전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증기가 여기 이렇게 돌게 되죠. 증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발전소에서 요 터빈이 돌아갑니다. 터빈이 들어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 막 이렇게 페달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터빈이 돌아가면 결국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건 지금 원전인데 원전에서 제어봉을 돌려서 열을 발생시키면 여기에 물을 끓여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화력, 그다음에 복합 화력, 원전 전부 다 물을 끓입니다. 증기 터빈이에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여기에 증기를 보낸 다음에 발전들을 돌린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이 발전이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전력은 무조건 교류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증기 터빈이 돌아가서 발전이 되니까. 그럼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신재생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직류예요, 직류.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가 나오죠. 직류예요.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터빈을 돌리잖아요. 발전기를 돌린단 말이죠.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 근데 왜 직류일까?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풍력은 바람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일정하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성전을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류 과정을 거쳐요. 정류 과정을 거치면 직류 전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전부 다 직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복합화력은 뭐냐면 복합화력은 증기 발전과 더불어서 가스터빈 발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메인입니다. 여기에 복합화력에서는 이게 메인인데 일단 여기에 가스터빈 우리가 비행기에서 본 제트 엔진 있죠. 엔진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가스를 넣어서 엔진은 뭐예요? 이게 흡입 압축 뻥 배기라고 해서 흡입 압축한 다음에 요거를 터뜨려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 에너지로. 똑같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돌려서 그 돌린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이라는 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배열 회수 보일러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가스터빈을 돌리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 열을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열을 재활용해서 여기서 증기를 만든 다음에 이 증기 터빈을 보내준 역할을 하는 그게 배열 회수 보일러 역할이죠. 그러니까 복합화력발전소는 여기 가스터빈에서 한번 연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서 남은 열을 또 회수하기 때문에 연료의 뭐라고 하죠? 연료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복합화력 발전이 좀 더 부각받고 있고, 화력 발전 대비해서 복합화력 발전, 그러니까 LNG 기반 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더 저감하는 장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것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보고 LNG를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배열 회수 보일러, HRSG라고 하는데 히트 리커버리, 그다음에 요게 뭐였더라? 무슨 제너레이터인데? 스팀 제너레이터. 네, 스팀 제너레이터가 보일러죠, 보일러.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업체가 BHI, S&T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BHI 같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수주 점유율이 40%, 1등을 차지했던 기업도 있는 업체고, S&T 에너지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배열 회수 보일러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GE파워와 미쓰비시 파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터빈, 증기 터빈인데 이 터빈 기술은 우리나라가 조금 떨어지죠. 우리나라 제트 엔진 같이 못 만들잖아요. 요거 보시면 제트 엔진 만드는 GE, 지멘스, 미쓰비시 파워 등이 이제 가스터빈이나 증기 터빈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터빈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업체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을 하는 업체로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좀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크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열 회수 보일러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 LNG 채굴이 늘어날 거고, LNG 무조건 수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내부에서도 사용을 할 텐데 그 내부의 사용이 지금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복합화력 발전이 늘어날 거고, 또 하나는 블루투스가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배열 회수 보일러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갔을 때도 연료전지 관련 시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건 주제는 물론 뭐다? 블루투스와 연료전지 발전이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LNG 발전, 복합화력 발전에서 중요한 게 가스터빈과 증기터빈,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 이 세 가지인데, 터빈 쪽에서 우리나라가 볼 수 있는 경쟁력은 크게 없으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매출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터빈보다는 HRS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BHI나 S&T 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또 LNG 발전이 다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살펴보면 공부해놓고 나중에 매수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가 좀 재밌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맞다.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안녕. 맞다. 그리고 마이크 혹시 진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